안녕하세요, 천호입니다. 이번 영상은 대유 AP 6회차 전환 사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당부의 말씀 두 가지만 먼저 좀 안내 드리자면, 첫 번째로 제가 주요한 내용들 위주로 해서 영상에 담다 보니까 좀 누락되거나 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꼭꼭 유의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이번 영상에서 제가 개인적인 이 청약에 대한 의견이 간략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 의견이 절대 청약을 권유하거나 제안 드리는 게 아니라는 사실 꼭꼭 명심하시면서 이번 영상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5가지 분류로 해서 대유 AP 6회차 전환사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로 이 채권에 대해서 분석할 때는 이 기업의 주인이 누군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기업의 주인이 누군지 볼 거고, 두 번째로 이 기업이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 재무구조가 얼마나 안전한지, 네 번째로 이번에 발행하는 6회차 전환사채 조건이 매력적인지, 얼마나 매력적인지, 그리고 5번째로 이 청약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의견 이렇게 담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르게 가는 게 좋으니까 첫 번째로 이 기업의 주인이 누군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유 AP의 최대 주주는 대유플러스고요. 대유플러스가 47.75%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관계사인 대유에이텍이 25.75% 동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총 지분은 73.5%가 돼요. 그래서 압도적인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 점은 안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대유위니아 그룹 전체 지분 구조를 지금 띄워드렸는데, 보시게 되면 박영우 밑으로 동강홀딩스가 일단 있고요. 동강홀딩스가 대유홀딩스를 지배하고, 이 대유홀딩스가 대유에이텍, 대유플러스를 각각 지배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대유에이텍도 동강홀딩스, 대유홀딩스, 대유플러스도 대유홀딩스, 동강홀딩스 지분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순환출자의 구조가 되어 있다.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대유위니아 그룹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크게 2개, 가전사업이랑 자동차 부품 산업인데, 대유에이텍 밑에 있는 딤체홀딩스 위주로 해서 가전사업을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고, 대유에이텍, 그리고 대유플러스, 그리고 아래에 있는 대유AP 등을 통해서 이 자동차 부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 이 동사가 어떠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건데요. 단순합니다. 스티어링 휠이라고 해서 운전대, 자동차 운전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운전대를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는데, 동사 매출의 99% 이상이 현대 계열사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 계열사의 실적에 따라서 동사 실적 또한 유사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 이 점이 좀 실적 변동성 측면에서는 아쉬운 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이 현대기아차에서 담당하고 있는 총 스티어링 휠 중에 대유AP가 점유하고 있는 이 점유율은 얼마나 되냐를 봤더니 작년 기준 66%라고 합니다. 여전히 높은 수치인 건 맞는데 조금 모니터링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느낀 점이, 2017년도 기준으로는 현대기아차 총 스티어링 휠 중에 동사가 담당한 게 73%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66%도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이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이 점은 꼭꼭 모니터링 하셔야 될 요소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결 재무제표, 별도 재무제표 각각 띄워드렸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끌어올 수 있는 정보들을 살펴보게 되면, 부채 비율이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많이 상승했다. 좀 큰 폭으로 상승했구나. 재무 건전성이 조금 안 좋아졌을 수도 있겠다. 이 점 우리가 진단할 수 있고요. 다만 매출, 영업손익, 당기순이익을 보게 되면 실적이 매우 안정적으로 찍혔습니다. 그럼 좀 의아할 수 있죠. 실적은 그래도 좀 다소 감소한 경향은 있지만 안정적으로 찍혔는데 왜 재무구조가, 부채 비율이 이렇게 급등했지? 그래서 이 의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자면, 실적은 좀 안정적으로 기록했으나 동사가 계속해서 이 그룹사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대유플러스, 대유에이텍, 그리고 위니아 딤체 등 대여금도 있고요. 계열사 지분을 인수한 것도 있고 채무증권에 투자한 것도 있어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그룹사에 이제 지원을 계속해서 해주다 보니까 실적은 안정적으로 찍혔는데 재무구조는 안 좋아지는 이러한 이상한 흐름을 보였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동사가 해외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출도 있다 보니까 재무구조가 좀 많이 안 좋아졌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은 2019년도 대비해서 2020년도에 늘어났는데 별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매출액이 감소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코로나 영향으로 별도 기준으로 해서는 전방 산업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매출이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연결 기준으로는 주요 자회사를 인수하면서 그 주요 자회사 매출을 끌어와서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기록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하나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실 거예요. 매출액은 2019년도 대비해서 2020년도에 감소했는데 영업손익은 2020년도에 2019년도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치들에 대한 의문을 계속해서 제시를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유지할 수 있었냐를 보니까 이 주요 자회사 인수한 곳들 보면은 중국 생산 공장들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 공장을 가동하다 보니까 중국의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판관비 쪽에서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이 수익성은 개선시켜서 이 영업손익은 좀 유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보면서 그럼 이제 재무 구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 부채 비율을 보는 게 중요하긴 한데 회계 기준 내에서 좀 마사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산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부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각각 계정별로 살펴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대유 AP 재무제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먼저 자산을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이제 또 표는 떠요. 이 표 중에 제가 주요한 것들 구찌구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은 100억 정도 가지고 있다는 거 알 수 있고요. 매출 채권은 214억 정도 있는데 전체 자산의 13.3%라서 절대 작은 수치는 아니다. 대손충당금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좀 생각해보면 99% 이상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현대기아차라 그랬어요. 현대기아차에서 떼먹힐 일은 거의 제한적이다 보니까 대손충당금을 안 쌓아놓는 것도 충분히 용인 가능하다, 인정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서 유형자산을 보게 되면 285억 정도 있는데 대략적으로 18%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 285억 중에 117억 정도가 동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꼭 체크하셔야 되는 요소고, 그 다음 매우 중요한 거, 이 동사 대유 AP 자산의 43%가 종속 관계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단기 대여금으로 대유 플러스의 116억, 수피위니아의 45억, 장기 대여금으로 CNR, SPC거든요. 여기에 130억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한 상태고, 관계기업 투자 주식에 K클라비스에 38억, 그리고 금융자산의 CNR 지분은 10.7% 34억 정도, 대우에이텍 채무증권 21회차 전환사채에 50억 등등등 해서 이 종속 관계 기업에 매우 많은 자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점이 대유 AP 자산 분석의 핵심인 것 같고요. 다만 이렇게 봤을 때 시가평가 가능한 자산들을 딱 봤을 때 위험할 정도로 과대 계상되어 있는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를 덜 할 수 있겠다. 다만 반대로 대유 AP 자체 말썽이 아니더라도 대유 플러스라던가 대유 에이텍이라던가 이 대유 위니아 그룹 다른 관계사에서 문제가 발발했을 때 도미노식으로 무너질 수 있는 구조는 충분히 맞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요 모니터링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또 생각해보면 대유 AP 전환사채에 투자한다고 해서 대유 AP만 볼 게 아니라 관계사인 대유 플러스, 대유 에이텍 등의 재무제표, 자산 부채, 그리고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도 꼭꼭 살펴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셔야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부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부채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매입 채무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단기 차입금이 168억 정도 있습니다. 총 부채의 15% 정도 차지하고 있어서 절대 작은 수치는 아니고,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에 80억, KB하나은행에 73억 등등으로 있는데, KB하나은행 단기 차입금 부분에 유형자산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 차입금은 대부분 담보가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롤업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나서 봤을 때 단기손익 금융부채가 409억으로 36.4%나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동사 채무 중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핵심 요소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단기손익 금융부채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1회차 전환사채가 158억 정도, 그리고 3회차 신주인수권부 사채가 251억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말씀드릴 게 조금 더 업데이트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3회차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액면 기준으로 250억 정도 있었는데요. 이 중에 220억이 상환됐습니다. 조기 상환 요청이 들어와서 상환이 됐고, 그럼 이제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아까 자산에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 자산이 좀 많이 없었는데, 그러고 나서 살펴보게 되면 현금 한 100억 정도가 다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운영진 입장에서는 돈을 끌어와야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4월 28일에 5회차 채권을 발행하게 됩니다. 150억 정도 발행을 했고요. 그렇게 현금을 확보하고 기존에 있던 100억 있고, 이러다 보니까 충분히 이 220억 3회차 전환사채 조기 상환에 대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 반기 보고서가 뜨게 되면 이 3회차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거의 대부분 사라져 있겠죠. 현금도 당연히 그만큼 사라져 있겠지만, 아무튼 이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1회차 전환사채가 일단은 핵심이네. 158억 이 부분 체크해두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파생상품 부채는 실질적인 부채라기보다는 3회차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면서 발생한 이 3워런트 신주인수권으로부터 발생한 파생상품 부채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가가 행사가액보다 지지부진해서 신주인수권 행사 기간이 끝나면 그냥 사라지는 거고요. 또 반대로 주가가 행사가액보다 훨씬 더 잘 갔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신주인수권이 행사가 될 거고, 행사가 됨으로써 대략적으로 250억 정도 추가적인 자본이 납입될 수 있다. 그 점은 당연히 호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하실 수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정도로 넘어가고, 그리고 회사채가 있어요. 회사채는 146억 정도 있는데 2회차가 70억, 4회차가 80억 이 정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중에서 그러면 이번 6회차 전환사채를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뭘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라고 했을 때, 개인적으로 이 단기 손익금융부채에 포함되어 있는 1회차 전환사채, 그리고 회사채에 포함되어 있는 2회차 채권 70억인데요. 4회차랑 5회차 이번에 발행됐다라고 했는데 걔네들은 좀 크게 고려 안 해도 되나요? 라고 여쭤보신다면, 나중에 발행 조건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6회차 전환사채 조기 상환일이 2022년 12월부터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4회차, 5회차 만기보다 이 동사의 조기 상환일이 훨씬 더 빨리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동성 대응, 크레딧 이벤트 발생 가능성을 살펴볼 때는 이번에 6회차 전환사채 투자자 입장에서는 1회차 전환사채, 그리고 2회차 70억 요 정도를 좀 주의 깊게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살펴보자면 1회차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6,802원이에요. 근데 오늘자 기준으로 한번 종가를 살펴보니까 대유 AP가 7,71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주가가 전환가액보다 높으면 당연히 전환사채를 상환받으려고 하지 않고 주식으로 전환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거두려고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이 전환사채가 오롯이 자본으로 넘어가면서 재무구조가 안정적으로 바뀌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상승만 해준다면 1회차 전환사채는 좀 크게 고려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리고 잠시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많이 오르면 3회차 워런트도 행사가 될 거고요. 그 경우에는 플러스 250억 정도의 자본이 들어오는 효과를 보일 거기 때문에 동사의 재무구조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바뀔 것 같다. 그래서 너무 단순하게는 보면 안 되지만 동사 주가가 좀 잘 가면 6회차 전환사채를 들고 있는 동안 크레딧 이벤트 발생 가능성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어차피 이번에 투자할 수 있는 것도 전환사채다 보니까 주가 많이 오르면 계속해서 크레딧 이벤트 지지 말고 그냥 주식으로 바꿔서, 또는 채권 가격이 많이 상승했을 테니까 채권을 매도함으로써 수익을 확정 지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 대유 AP의 종속기업, 그리고 주요 관계사, 이 주요 자산의 영업권을 얼마나 인정해줘야 될지, 종속기업, 관계기업 투자한 부분에서 과대 계상되어 있는 건 없는지, 너무 무리해서 투자가 되어 있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평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영상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넣을 수 없다 보니까 넘어갔는데, 그래서 이번 영상을 보실 때 제가 이 정도만 말씀드렸다고 해서 이 정도까지만 아시면 절대 안 되시고, 대유 AP에 투자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깊이 있게 따로 또 공부해보시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디서 공부하는데 모르시는 분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업 공시 시스템인 dat.fss.or.kr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사업보고서 그리고 뭐 투자설명서라던가 증권신고서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서 네 번째 동사 이번에 발행하는 대유 AP 6회차 전환사채 발행 조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신용등급은 WB0고요. 따라서 만약에 내가 공모주 하이힐드로 해서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이힐드 조건에 충족하기 때문에 이번 채권을 활용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채권 발행 규모는 300억입니다. 발행일은 6월 11일. 만기일은 3년 뒤인 2024년 6월 11일. 근데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조기상한이 있어요. 조기상한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매 3개월마다 가능합니다. 내가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지급받는 이자는 1%고요. 조기 상환을 하거나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만기 보장 수익률 또는 조기 상환 보장 수익률 좀 어감이 이상하긴 한데 YTP, YTM 전부 다 3%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번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은 1% 주는데 만기 보장 수익률은 3%면 그 차익인 2%를 더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기 때 웃돈을 더 지급하는 형태로 만기 보장 수익률을 맞춰준다. 그래서 내가 채권 보유하고 있는 동안 계속해서 3% 이자를 받는 게 아니다. 이 점 꼭꼭 유의하시고요. 혹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우측 상단에 표시되는 카드 클릭하셔가지고 조금 더 이해하시고 다시 넘어오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동사 이번에 전환가액은 7,840억이고요. 70% 리픽싱이 가능해서 주가가 많이 떨어진다면 5,488원까지 하락 조정 가능합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공모 일정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CJ CGV는 구주주 우선 배정이라서 구주주가 먼저 청약하고 구주주가 참여를 안 한 물건에 대해서 그 실건에 한해서 일단 일반 공모가 이뤄지는 구조였다면 이번 대유 AP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모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고요. 주관회사는 하나금융투자나 KB증권.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증권 계좌가 있어야 되나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한테 답변 드리자면 네, 하나금융투자나 KB증권 무조건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전환가액 확정일은 2021년 6월 3일이고요. 아마 영상이 업로드 될 때쯤은 6월 3일보다 뒤일 것 같아서 확정가액이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댓글 또는 메모에다가 따로 기입해 두겠습니다. 그거 참고 부탁드리고요. 공모 청약일은 2021년 6월 8일, 6월 9일 이틀간 진행, 그리고 발행 및 환불은 6월 11일 날 된다.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 말씀드리자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주가가 확실히 이 전환가액보다 높게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무조건 참여해서 주식으로 바로 전환해서 수익을 확정 짓든지 아니면 채권 자체를 매도함으로써 수익을 확정 짓든지 이 크레딧 리스크를 쭉 짊어지지 않고 바로 엑시트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라면 청약에 참여해볼 것 같다. 단 리스크는 있죠. 내가 청약에 들어갈 때는 주가가 전환가액보다 높아서 당연히 수익을 보는 구조였는데 채권이 발행하고 내가 주식으로 채권을 전환하는 기간 동안 한 2주에서 많게는 1개월 정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주가가 급락하게 되면 손실을 볼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 점은 꼭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주가가 급락해서 전환가액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동사의 유동성이 지금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이지만 안전적인 실적을 기록하고 있고 영업현금 흐름도 좀 변동성이 크긴 하지만 충분히 1회차 전환사채 그리고 2회차 무보증 사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해외 사업에 대한 지출 그리고 이 대유비니아 그룹의 R&D 센터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이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러한 재무 분석을 통해서 봤을 때 크레딧 이벤트 발생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따라서 청약에 한번 적극적으로 나라면 고려해 볼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4월 계속해서 신주인수권부 사채든 전환사채든 딱히 발행이 없어서 채권 시장에서는 매우 좀 심심한 2-3개월이 됐었는데요. 6월에 이상하게도 많은 기업들이 신주인수권부 사채도 발행하고요. 공모 전환 사채도 발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기회는 다양하게 주어졌으니까요. 꼭꼭 직접 한번 분석해보시고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선택적으로 채권 줍줍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참에 채권도 많이 공부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럼 다음에 또 공모주 또는 채권 아니면 또 다른 금융 팁을 가지고 저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